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물질 문명, 돈이면 최고야. 스스로를 돈의 노예를 만드는 그런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건 비극기사 맞습니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을 느끼는, 국민이 총력을 다해서 경제를 일으켜놨습니다. 단 한 명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외롭고 고달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한 걸 하나 봤는데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요.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답을 한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물질적 풍요만을 중요시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신작을 발표하신 분을 한번 모실 겁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또 신작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신 조정래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는 학창 시절부터 작가님 써주신 그 태백산맥을 읽다가 놔뒀다가 읽다가 놔뒀다가 그 10권이나 되는 책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황금종이라는 돈을 주제로 한 책을 장편 소설을 또 내셨어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우리 민족사를 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성이 무엇인가를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엇길래 인간 사이에는 끝없이 이렇게 많은 비극과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재판에 소송이 걸리면 사건화되는 것이 90% 이상이 다 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자극해서 끝없이 욕망이 탐욕으로 바뀌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러졌다. 그러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고 부조리 아닌가. 그 주제가 설정이 되면서 돈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주제로 다루면 약간 이게 상업적인 소설로 흐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글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좋은 소설 중에 돈을 다루는 소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작품을 가장 성공시킨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많이 돈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도 죽여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데 결국 돈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절제해야 하는 아주 미묘한 대상인데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학적 예술적으로 보면은 그걸 말하면 조금 유치하다. 속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그건 인간의 위선이죠. 그것에 휘말려가는 인상의 본성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감동적으로 써내는 것이 소설의 큰 임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가 토크쇼라 숫자 라이프 인 넘버스라는 제목으로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미리 선생님께 숫자를 좀 한두 개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숫자로 0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우리가 의미하는 손짓 언어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쇳가루. 여러분 국제적 공통어일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0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 모양새도 이 돈을 가리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0이라는 게 돈이 갖고 있는 허무, 돈을 궁극적으로 많이 모으고 싶은 게 우리 인간 본연의 욕망인데 그걸 또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또 돈이 다시 화살이 돼서 돈 이외에 더 중요한 가치들을 깨부숴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의미도 이 0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철학적 해석을 명료하게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허망한 것이고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사실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승 갈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하워드 휴즈 미국 거부가 네. 내 죽으면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빈손이다. 불교에서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므로 탐욕을 부리지 마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끝없이 그 탐욕에 휘말리면서 네. 비극을 조장해내는 게 예.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왜 조물주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이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고 관용적이고 조금 자유롭게 만들었으면 우리의 삶이 전쟁도 좀 덜했을 것 같고 이혼도 좀 덜했을 그렇죠. 것 같고 형제들 간의 싸움도 네. 좀 덜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보다 훨씬 기능이 수천 배, 수만 배 재일 수 없을 정도 좋은 두뇌를 주었습니다. 예. 그 두뇌가 욕망의 덩어리거든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예. 그 새롭고자 하고자 하는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덕지덕지 끼어서 탐욕이 되잖아요. 예. 그것은 신이 책임 안 진 겁니다. 능력만 줬지. 그걸 어떻게 경영 관리하라는 것은 인간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걸 인간은 제대로 경영을 못해서 이렇게 비극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돈 문제로부터 나 이제 해방됐어. 원래 이제 작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돈이 없고 궁핍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보통이시잖아요. 나는 이제 돈 문제는 조금 자유롭게 해서 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저희가 국문과를 갈 때 예. 학생들 전부가 동의한 게 국문과가 아니라 굴물과. 밥을 굶는다. 문학을 하면 밥을 굶도록 가난하게 산다. 예. 그래서 저는 소망이 이중 직업을 가지고 문학을 해서 못 사니까 선생을 하지요. 그다음에 기자하지요. 네. 출판사 가지요. 이게 네. 이제 작가들이 선택하는 길인데 맞습니다. 저는 선생을 했는데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작품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을 똑같은 말을 해서 애들 가르치고 그렇죠. 밤에 돌아오면 파죽이 되는데 예.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밤을 꼬박꼬박 새서 글을 쓰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가르치는 게 부실해지고 예. 그래서 글 쓰는 게 지장을 받다가 전업 작가 글만 쓰면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출판사도 해보고 온갖 것 다 겹쳐서 한 15년 20년 동안 세끼밥만 딱 먹고 네. 김치깍두기에 됐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네.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 시작했던 거죠. 그게 선생님 30대이신가요? 40대 딱 들어갈 때 예. 38세 때 네. 결심을 해가지고 예. 2년 동안 준비해서 태백산맥을 들었는데 그렇죠. 38쯤에 네. 세끼밥만 먹고 20년 살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태백산맥을 썼는데 참 이게 김프로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공전의 히트.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제가 그 다음 작품을 쓸 수 있는 네. 여력을 만들어 주어서 오늘까지 전업 작가로 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전업 작가를 소망하는 후배분들의 예. 가장 모범적인 이 본보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선례를 남기신 건데 우리나라에 물론 통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업을 글 쓰는 걸로 해서 특히 소설로 해서 전업 작가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문인이 지금 시, 소설, 수필, 표는 다 합해 2만 명쯤 됩니다. 예. 그 중에서 그 협회에 등록된. 예. 예. 그런데 소설은 대략 한 1,000명 정도. 네. 그 중에서 전업 작가라고 돼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10명. 그런데 그들도 네. 다 허덕허덕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1980년대가 예. 단군 이래 최고의 출판 호황이었습니다. 특히 소설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80년대 치열한 반독재 투쟁 운동과 함께 예. 지적 호기심, 허기를 느꼈기 때문에 책이 엄청이 팔렸거든요. 예. 거기에 태백산맥이 얹혔고 수많은 작가들도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네. 스마트폰이라는 놈이 생기면서부터 그 괴물이
독서 시장을 다 잡아먹기 시작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혜택을 다 본 사람인데 예. 제 뒤따르는 후배들이 이렇게 황폐화된 독서 시장에서 예. 어떻게 살지 조금 걱정입니다. 또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환경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또 이런 디지털 콘텐츠 이러면 아마 또 적응하셨지 않을까 여기에 맞춰.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지금도 그냥 예. 원고지에 펜으로 예. 쓰신다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타이핑 안 하시고요. 예. 와. 태백산맥을 그냥 계속 그러면 원고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와. 계속 그걸 20년 동안 쓰다 보니까 팔이 예. 완전히 마비되어서 병원에 다니면 침 치료하고 네. 별짓 다 해서 낫기고 또 쓰고 네. 그렇게 예. 해서 했는데 예. 예, 많은 분들이 묻지요. 왜 안 편리한 기계를 안 쓰느냐. 예. 그런데 그 하다 보면은 문장의 밀도감, 박진감, 탄력 이런 것이 죽어버립니다. 네. 기계의 속도에 실리다 보면 예.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소설은 빨리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문장은 최소한 3번, 더 심할 때는 5번, 그리 안 될 때는 10번도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앉아서 태백산맥 10권을 쓰셔서 뭐 아드님 며느리분한테도 쓰라고 하셨다고 예, 예. 그런 일화가 있던데요. 그 아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예. 너 이때 지금부터 태백산맥 읽어야 된다. 예. 뭐 읽겠습니다. 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읽어라. 읽되 읽으면 끝나면 안 돼. 예. 그걸 다 필사해 옮겨 필사해봐라. 해야 돼. 아하. 멍이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작가의 자식은 작가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70년에 걸쳐서 저작권을 확보한다. 그게 유산이다. 네. 모든 작품에서 생긴 이익을 다 네가 갖는 거야. 그러네요. 70년이니까. 네. 그러면 너만 혜택을 보는 게 너희 자식까지도 가는 거야. 70년이라는 세월은. 예. 그러면 예. 최소한 너희 부모가 이 작품을 쓸 때 얼마나 육체적 고통을 당했는가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쓰려고 했는가 그건 관두고 예. 최소한의 고통을 알아야 되니까 써야 돼. 알았습니다. 예. 4년 졸업할 때까지 썼어요. 쓴 10권을 다음에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붙어 있어요. 네. 너 결혼할 거 아니야. 예. 너 애인 데려올 때 그 말 해. 예. 너 며느리 되려면 이거 써야 된다. 할 수 있어 없어 해서 못하겠으면 관두고 쓰겠다면 데려와. 그래서 며느리도 썼습니다. 그게 태백산맥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옛날 얘기를 좀 나누시겠네요. 그 다음에요. 더 무서운 게 예. 쿵쿵쿵 소리 나는 거예요. 예. 그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아들놈이 큰 박스 5개를 갖다 말에 던져놓고 간 거예요. 예. 그게 아리랑을 또 필사한 거예요. 그게 자격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당신이 썼다고? 그런데 나도 써주지 하고 또 아리랑도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썼어요. 예. 그건 또 아리랑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유독이 조정래 작가님의 이 대하 소설들이 전 국민의 사랑을 세대에 관련 없이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게 되는 그 이유. 태백산맥 문학관에 가면 네. 정면벽에 문학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화두. 그거 저한테는 경고입니다. 반드시 인간에게 이익되는 것만 써. 재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의 첫 번째는 재미잖아요. 그럼요. 읽혀지는 것. 예. 예. 그 다음에 감동.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교훈. 네. 1권을 읽은 다음에 2권을 펼칠 수 있는 거는 사실 의미도 의미지만 그 다음 스토리가 뭘까 하는 그 재미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구성 속에 예.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구성 속에 그 재미도 반드시 개입돼 있거든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그 대목이잖아요. 네. 재미가 있다 보면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퇴색될 수 예. 있고 흐트러져 버릴 수 있고 예. 한데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무게감과 의미가 함께 합축돼서 남는 오래 남는 기억에 남는 작품 이것이 이제 어려움인데 그건 작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노력해서 극복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죠. 선생님 그 작가로서가 아니라 독자로서 예.
일생에 걸쳐서 가장 재밌게 또 예.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읽었던 다른 분의 소설은 어떤 걸 꼽으세요?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 예. 그 사람이 뿌리. 흑인들이 어떻게 미국 땅에 와가지고 예. 유린당하고 핍박당하고 학대당했는가에 대한 예. 이야기를 추적한 거. 예. 제가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그 제가 30대 초반에 글 읽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흑인들이 막연하게 그리고 에브라임 링컨이 해방시켰다. 네. 이 정도뿐이 몰랐지. 그렇게 잔혹한 학대를 당하고 유린당하면서 예. 살았다는 것이 엄청 충격이면서 알렉스 헬리가 없었다면 세계인들이 흑인의 순환을 어떻게 알아? 네. 바로 이게 작가의 임무다. 작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당한 순환과 왜곡된 역사 이걸 써야 되겠다 하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죠.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읽으시고. 그래서 제 아리랑이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당한 이야기다. 예. 이래 버리면 단순화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서 피압방 민족들에게 읽혀진다면 식민지를 겪은 사람들은 전부 동감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 정도의 참에 있어. 근데 그런 거죠. 네. 그 동질성. 태백산맥을 처음에 탈고를 하시고 예. 이제 출판사에 넘기게 되잖아요. 첫 책이 나왔을 때 이런 정도로 큰 반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예. 두 가지의 기적을 저는 느낍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예. 유명해지고 싶었죠. 그러나 이렇게끔 유명해질지는 몰랐어요. 예를 들면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 꼬마를 손잡고 하던 여인이 아이고 선생님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팔떡팔떡 뛰는 거예요. 좋아서. 얘가 뭔가 연말을 올리다 보니까 야 빨리 인사드려.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유명한가 보다. 근데 그렇게 실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책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을 꾸준히 만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만부 많으면 하늘이 무너지게만 해서 10만 부쯤 팔리면 소원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출판사로부터 이게 지금 선생님 이거 지금 보통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 이제 예.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보고라기보다는 그런 전화를 예. 들으실 텐데 예. 느낌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리랑이 나왔을 때 예. 태백산맥이 팔리고 이제 아리랑으로 넘어갔는데 출판사가 초판 7만 부를 1, 2, 3권을 7만 부를 찍었어요. 그게 21만 부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업부장이 오더니 예. 저는 책을 그렇게 덩어리가 큰 덤프트럭들이 줄을 서가지고 예. 재본수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너무 놀라고 좀 제 살을 꼬집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선생님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라는 것을 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말이 가장 실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출판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초판을 21만 부를 찍는다. 그때가 출판이 80년대 들어서 그 꿈이죠, 꿈. 예, 책이 제일 많이 팔리던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묘한 게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 GDP가 5,500불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얼마입니까? 3만 불이 3만 2천 불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게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지금 욕구라는 것은 돈과 상관없다. 일본이 예. 세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나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책 안 읽는다고 텔레비전 보도하면서 일본의 지하철에서 책 읽고 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일본 지하철에 책 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전부 핸드폰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만드는데 약간의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예. 좋고 나쁨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천인데 변천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공감하는 거는 조금 밸런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그 좋은 문학 작품들 또 좋은 평론들 이런 거를 읽었던 기억을 가진 분들과 그 기억이 없는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의 깊이와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군요.
책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황금종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돈인 것 예. 같은데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 꼭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물질 문명, 돈이면 최고야. 배금지, 신으로 받드는 스스로를 돈의 노예를 만드는 그런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 네. 그 길이 무엇일까?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파놓은 함정은 지옥이니까 거기서 벗어난 길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 수많은 돈에 얽힌 비극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네. 문학적 소설적 구원을 담아서 이태하라고 하는 한섭이라는 사람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극명하게 엇갈리는. 예. 예.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사람답지 않겠는가 하고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린 시절이나 혹은 대하소설의 첫 번째 이제 큰 흐름을 바꿔놨던 태백산맥을 쓰실 때에 비교하면 지금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운 사회가 네.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풍요를 어떻게 우리가 배분하고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지는 남겨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때는 배를 고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럼요. 또 소설 쓰면 다 배고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우리가 그때만큼 행복한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거지처럼 굶을 때 구호물자를 받아먹을 때 그때 우리는 애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공포 때문에 그래서 베이브 붐 시대가 만들어졌고 네.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얘 그만 나라고 국가가 그렇죠. 난리를 쳐서 못 낳게 하고 경제 발전이 돼서 그때보다 100배 잘 살게 됐는데도 네. 애를 이제 안 낳아서 우리 민족 소멸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죠.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천불 때에도 행복했던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 곧 될 거야 하고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는 인생이 끝나버렸어. 가망이 없어.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0.6%까지 내려가는 위기에 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치면 예, 그렇죠. 1950년대의 집계를 보니까 큰일 났더라니까 3천만으로 줄어듭니다. 예. 5천만이. 예. 이것은 다 돈에 대한 불안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을 느끼는 국민이 총력을 다해서 경제를 일으켜놨습니다. 단 한 명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하소연을 책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내 이 숫자만큼 한번 극복해 보리라. 극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숫자도 있으신지요? 제 나이가 지금 서울세승 82입니다.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배 동료들이 세상 떠나더니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는 후배들이 막 떠납니다. 제 앞에도 바로 다가왔다는 걸 느끼죠. 예. 그러면서 인생은 무상한 거야. 허망한 거야. 끝없이 들어왔던 말. 그것을 제 마음속에서 육화시켜서 제 것이 되게 만들고 싶은 욕구.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이 오면 받아들이자. 무로 향하는 또 동그라미인데 무로 향하는 그 세계를 편안한 마음으로 가자 하는 생각을 5분의 4쯤 했고 네. 아직 5분 1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극복하면 이제 편안하게 노를 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야구 감독을 하시는 유명한 김성근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 거의 동갑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셨잖아요. 한 분은 문학으로 일생을 사셨고 한 분은 야구로 일생을 사셨는데 어떤 경지에 오른 이 선배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주 참 공감과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까 아직도 조금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황금종이 1, 2편 말고도 또 좋은 소설을 쓰셔야죠. 이제 건강이 허락하면 예. 다음 작품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인생을 마감하는 작품을 쓰려고 합니다. 깨달음의 문제. 욕심 없이 내 인생에 만족하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물을 유와 유를 무로 이렇게 똑같이 등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세계를 마지막 소설로 써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직업은 참 천연 같은 건 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지에 올라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그 경지에 올라서 그걸 글로 써서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극받게 하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게 예. 작가의 일이잖아요. 예. 참 힘들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자들께서 앞으로도 더욱 오래 기억되는 작품, 내용이 실한 작품, 네. 저희가 배울 게 있는 작품을 써주십시오 네. 하고 펜다타가 올 때 가장 기쁘죠. 아, 그대로 나를 지금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니까요. 글 쓰시는 거 말고는 다른 그 여가나 다른 활동은 어떤 걸 하십니까? 집사람이 네. 어느 기자가 작가 수준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멍이 너희나 뵙기 무리하다고 생각해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 무미무취하기로. 저는 글 쓰는 일 외에 아무 취미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로지 글 쓰고 인생 바라보고 또 글 쓰고 그리고 건강 유지한 가벼운 운동하는 그것으로 40년을 살아왔네요. 태백산맥 쓸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굉장히 건강 하세요. 그렇게 단순한 생활을 하니까 머릿속에 잡기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다음에 어떤 기자분이 사모님께 그런 질문을 하시면 이런 답을 하시게끔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무색무취한데요. 소설 말고는 저를 매우 사랑하셨죠. 예.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문인이 되고자 또 소설가가 되고자 또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자 지금 배우고 연마하고 또 시도하고 있는 젊은 후학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젊은 후학들에게 권면의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학은 그 어떤 것보다 외로운 작업입니다. 혼자 오로지 하는 것이고 혼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울수록 한 번뿐인 인생을 바쳐도 괜찮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좀 바뀌어서 독자가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그때 문맹이 85%였던 시대 농민이 85%였던 시대 그렇죠. 그냥 거의 독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선배들은 밥을 굶으면서 굶어 죽어가면서 문학을 했습니다. 그게 이기영 최만식, 염상석 그런 선배들입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독자가 많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탕윤이 무슨 표본실의 개구리 뭐 그런 것들을 청개구리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한때는 문학 청년의 꿈을 지금은 아슬아한 옛 추억이 됐습니다만 하기야 그때 책을 내서 1600만 권을 팔이라는 거는 꿈에도 못 그저 10,000권, 5,000권도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 또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걸출한 우리 문필가들, 문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참 지대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프로 TV 그리고 오늘 녹화를 하시는 라이프 인 넘버스도
많이들 보시거든요. 예. 2024년이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매년 힘듭니다만 예. 2024년도 참 녹록지 않고 예. 또 올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2024년의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롭고 고달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 그래서 희망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게 연초에 분주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늘 건강하시고 또 선생님 소설을 기다리는 모든 독자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 즐겨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